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잣떨기의 민홍석, 이승훈 회사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다음해 재무제표 심사 시에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회계 사항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는데요. 올해도 지난 6월이었죠. 2024년도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독원에서 올해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테니 주의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보통 회사나 외부 감사를 하는 감사인들이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 사항으로 제기가 되었죠? 네, 4가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각각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 매도 청구권, 장기 공사 수익, 우발부채 공시입니다. 올 202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사분들이 모두 잘 알아두셔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바로 우발부채입니다. 우발부채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발부채란 뭐냐, 우발부채의 정의를 좀 보게 되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 1037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문장을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해요. 네, 좀 어렵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께 좀 낯설고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회계적으로 부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크게 보면 이제 3가지를 보게 되죠.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냐, 그리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유출된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느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부채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우발부채람은 기업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는 있긴 한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하지가 않아 가지고 아직은 이제 진짜 부채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 그러나 부채가 될 여지는 있다 정도로 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충당부채는 부채 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흔히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이제 임직원에게 앞으로 줘야 할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부채로 계산한 걸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장단기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판매한 제품과 관련된 보증이라든지 예상되는 지출 비용 등을 계산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충당부채와 비교해서 우발부채는 결국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은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따라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좀 불확실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 우발부채 같은 경우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숫자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물론 우발부채로 처리하여도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숫자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발부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잘 안 와닿으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사업보고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우발부채가 공시가 되어 있죠. 대표적인 우발부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회계 감사 시에 우발부채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절차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회사의 인터뷰, 회계 장부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회사가 법무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 조회서를 통해서 부채 인식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특히 만약에 기업이 이제 피소를 당해서 피고로서 맞이하는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패소할 경우에는 큰 돈을 또 지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주석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 사실이라든지 제3자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약정사항도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또 주주간 협약을 했는데 옵션 계약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에 기여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약하는 것과 같이 회사 입장에서 잠재적으로 돈이 지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들이 주석으로 공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종류들을 보면은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발부채가 중요한 게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언제 이제 회사의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짜 부채가 돼서 회사의 자원을 크게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서에서도 이제 이를 주석에는 최소한 공시하라. 적어도 주석상으로 기재해라 라는 것이고, 또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요즘 이제 시장에서 과도한 지급 보증이나 채무 인수, 또 채무나 자금 보충에 대한 약정사항 같은 것들을 실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번에 중점 점검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의 뭐 건설업이나 뭐 조선업과 같은 수주 산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뇌관으로 좀 작동할 수 있어서일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 중에 하나로 오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또 소송 이외에도 뭐 지급보증이나 뭐 금융약정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감사 증빙인 금융기관 조회서, 뭐 회사의 주요 계약서, 협약서를 검토하는 것도 우발부채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감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우발부채가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M&A 시장에서도 우발부채 자체의 그 내용이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알려진 사례가 시간이 좀 지난 사례이긴 한데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2006년이죠. 지금부터 한 16년, 17년 전. 네. 국내 정상급 건설사인 대우건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M&A 매물로 그 당시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당시 이제 이 대우건설의 주식을 재계 10위권의 대기업 집단이었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주식의 인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모든 인수 자금을 금호 혼자서는 조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셋이나 국민은행과 같은 이제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 인수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주당 26,200원에 총 인수가액이 약 6조 4천억 원에 되는 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약 3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금호그룹이 2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부터인데, 이 당시에 인수 당시에 금호그룹이 이 재무적 투자자들과 하나의 어떤 계약을 좀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냐면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그러니까 2009년 12월 15일을 기산으로 해가지고 한 달간 딱 그 행사 가능한 기간 딱 한 달 동안만 금호아시아나가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약 34,000원에 다시 사주는 풋백 옵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풋백 옵션은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대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2008년에 뭐가 오죠? 세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2008년 시점에 글로벌 경제가 한번 무너지고, 또 국내 주식시장도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대우건설 주식이 약 8,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약속한 수익률까지 얹어가지고 다시 사줘야 되는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그 당시에 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금호 입장에서는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제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금호아시아나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주석사항을 보게 되면 이 약정사항, 이 계약 내용을 우발채무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금호그룹의 이게 실제 문구인데요. 대우건설 풋옵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대우건설을 계열사에서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즉,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수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이 금호그룹이 산업은행한테 대우건설을 재매각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 끝에 2021년 대우건설을 소유한 산업은행에서 다시 대우건설을 매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 대우건설의 예상 매각 대금이 한 2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도 결국은 우발부채 사항이었는데요. 그 당시 대우건설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소송 가액만 9,800억 정도였고, 뭐 재무적 출자자에 대한 풋옵션, 해외 부실 사업장에 대한 뭐 불확실성과 같은 우발부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항들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고, 당시에 다른 인수자들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흥그룹에서 진행한 철저한 실사 과정에서 오발 채무나 해외 사업 부실 등 뭐 변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입찰가 2조 1천억 원 정도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대우건설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M&A에서 특히 이제 이런 주인의 손바뀜이 일어날 경우에 이런 우발 채무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공 분야에서도 우발 부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2년 3월부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주요 재정 현황을 분석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우발부채였습니다. 그만큼 국가 결산의 입장에서 우발부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에 대한 소송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약속 협약 이런 것들이 또 실제 우발부채가 진짜 실현되어 버리면은 국민의 세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또 국가의 재정 부담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런 우발부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우발부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업과 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우발부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이승훈 민호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